프레임을 바꾸세요. 신문을 곧대로 읽다 보면 사실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꺾어서 삐딱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아주 잘 표현했는데 이 사람도 누군지 모르시겠죠. 이 사람 이름은 강방천이라는 사람입니다. 강방천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계의 아주 전설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환위기 당시에 단돈 4천만 원, 본인의 퇴직금 4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단 2년 만에 156억 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훌륭한 펀드 매니저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요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아주 귀한 얘기를 약간 또 각색했습니다. 본인이 투자 사고방식을 어떻게 길들여 왔는지 말씀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남편하고 부인이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보, 저기 지금 신도시 짓고 있다. 아파트 너무 예쁘다. 조경도 기가 막히네. 저기 한번 분양받아 볼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 저기 엄청나게 짓고 있네. 훌륭하다. 우리도 어차피 강남에 출퇴근자잖아. 저로 대부분 다 한번 이사 가볼까? 분양 받아볼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잠깐만, 아니 저기도 짓고 있네. 저기도 짓고 있고 저기도 짓고 있네. 야, 이거 공급량이 엄청난데 이 아파트가 모두 입주시가 된다면 오히려 공급 폭탄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 우리는 분양받지 맙시다. 차라리 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저기는 레미안이구만. 저기는 자이구만. 여기는 힐스테이트네. 건설사가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인이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네. 건설사 주가를 내가 한번 찾아볼게 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잠깐만. 거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외에 그 아파트에 건자재를 대고 있는 건축 인테리어 건자재 업체를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를 거야. 저기에 지금 한샘도 들어가고 있고 리바트도 들어가고 있고 NX도 들어가고 있을 텐데 그런 회사들 한번 찾아봐서 좋은 기업 있으면 한번 투자합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맞아. 저 아파트 안에 수많은 가구들이 들어갈 텐데 그 생각 못했구나. 내가 찾아볼게 여보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잠깐만 거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아파트가 입주 시기가 되면 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모두 도시가스를 신청할 텐데 도시가스 회사들은 대부분 다 지역마다 독점하고 있거든. 이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 지역의 도시가스들은 대부분 다 독점 회사들이지. 내가 한번 찾아볼게 얘기를 한 거죠. 무슨 얘기예요? 같은 사실을 놓고도 약간 꺾어서 삐딱하게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문을 그냥 고지고대로 읽다가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게 유리한 기사를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프레임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기사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베이비 부머의 미래라는 제목인데 재밌게도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 비슷한 공통점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는 전후 시대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를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젊은 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들이요. 어떻게 자라왔는지 여기 써 있습니다. 자, 미국 얘기예요. 이들은 대규모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며 전후 미국 경제의 토대가 됐다. 젖먹이 때는 유아산업이 학교에 진학할 즈음에는 교육시장이 큰 호황을 누렸고 가정을 꾸릴 때가 되자 주택 건설 산업이 급성장했다. 투자가 조지소로서는 이를 두고 좁은 골목길도 탱크가 한번 지나가면 큰 길이 된다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베이비붐 세대가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그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얘기를 지금 비유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에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 이분들이 어떻게 궤적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산업도 계속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례를 또 적어놨는데 한국의 베이비 부머들도 이 땅에 처음 분유 광고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콩나물 교실을 거쳐서 아파트 200만 호 건설에 이끌었다. 본격적인 산업화에 주력인 동시에 그 수혜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한마디로 산업을 이끌어왔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지나가는 길목을 잘만 쳐다보면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 이분들은 지금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대부분 다 지금 직장 생활을 그만두거나 자녀들을 분가시켜야 될 위치에 계신 거죠. 그죠? 한마디로 은퇴를 코앞에 두신 거예요. 이 수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다 은퇴를 코앞에 뒀다는 얘기는 어느 시장이 가장 커진다는 얘기다? 은퇴 시장이 가장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은퇴 시장이 가장 커진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하나같이 조만간 은퇴를 하고 그냥 집에서 쉴 거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번 꺾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얘기해 보시면 부모님들께서 야, 나 이제 조만간 은퇴할 거야. 너 이제 분가시키고 난 집에서 쉴 거야.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개 너 대학 마치고 나면 나는 일을 더 할 거야. 너 결혼 자금 위해서라도 나는 일을 더 할 거야.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 자녀들 등록금, 결혼 자금 때문에 걱정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이직을 해서든 재취업을 해서든 일을 더 하실 계획이란 얘기죠. 그럼 이분들은 다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다시 재취업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당연히. 그죠? 이직도 어렵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가 있죠? 취업이 어려우니까 창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업 열풍인 겁니다. 지금 어느 곳을 가더라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번화가에 가보면 항상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옆에 꼭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기죠? 뚜레쥬르가 생겨요. 굽네 치킨이 있는데 옆에 꼭 네네 치킨이 생겨요. CU가 있는데 옆에 꼭 GS25가 생겨요. 경쟁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길을 잃은 분들이 할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은퇴 시장에 밀리고 거기서 창업을 길을 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가 좋아지고 어디가 안 좋아지느냐? 기본적으로 가맹점을 여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경쟁에 치몰리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창업을 하니까 창업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통계자료를 냈는데 5명 중 3명은 창업시장, 5명 중 3명은 3년 안에 망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좋아지는 시장은 있을까? 있겠죠. 역시 프레임을 좀 꺾어서 보셔야 되니까 어디가 좋아질까요? 경기는 하락하고 있어도 좋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은퇴 시장에 몰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창업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창업자금을 쉽게 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통해서? 창업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 창업 컨설팅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밖에서 줄을 서서 창업하겠다고 줄을 서 있으니까. 그죠? 창업자금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뭔가 프랜차이즈나 이런 창업을 또 해야 돼요. 그럼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되니까 커피숍 차리고 치킨집 차리고 하다 보니까 어디가 또 좋아지겠어요? 가맹 본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가맹점은 경쟁에 치몰리면서 어려워지겠지만 가맹 본부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밖에서 그냥 돈 되겠다고 줄 서 있으니까. 근데 또 차렸어요.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 길거리를 걸어다 보면 계속 간판이 바뀌죠. 자꾸 창업하고 폐업하고 창업하고 폐업하고 망하는 거예요. 간판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는 상업 인테리어 업종이 아주 호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른 곳은 어려워도 인테리어 업종이 잘 나가는 거예요. 또 인테리어를 바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워지니까 이제 폐업을 하셔야 돼요. 폐업하려면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폐업 컨설팅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는 어려워지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곳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바로 신문 통해서 프레임을 바꿔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집안에 부모님이 계신데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일을 더 해야 되겠고 뭔가 편의점이라도 좀 차려야 되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아버지 편의점 하지 마세요. 차라리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GS25나 CU에 직접 투자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께서 정말 매일같이 나가서 노동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을 가맹점 본부에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꺾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한번 더 꺾어서 볼까요? 이분들이 조만간 60대를 넘어가고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지나면 70대가 다가오실 겁니다. 그럼 그분들 70대가 되시면 그때까지도 계속 열심히 일만 하시려고 하실 것이냐? 70대가 넘어가면요 정말 병치레 기간이 시작돼요. 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거든요.
병치레 기간이 시작되면 일을 이제 그만두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관심사는 이 베이비 부모의 관심사는 어디로 또 몰려갈까? 또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그죠? 어디로 몰릴까요, 이분들은? 어디에 관심사가 쏠릴까요? 그렇죠. 예. 건강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일을 더 할 수도 없는 나이고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자식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도 어디가 열풍이었다? 바이오 열풍이었다. 생명과학, 생명공학, 바이오 시장이 엄청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기관 투자자들이. 그죠? 근데 이런 사실은 언제랑 아주 흡사하냐? 1990년대 후반과 아주 똑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그냥 닷컴이라는 이름만 달면 무조건 투자가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가 열렸었어요. 컴퓨터, 정보통신의 발달로 앞으로 인터넷이 다 깔리면 당연히 닷컴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코스닥이 아주 열풍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냥 닷컴이라는 이름만 달면 다 투자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어려워졌느냐? 2000대 초반부터 와르르 무너져요. 그렇게 잘 나갈 것 같던 코스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지금은 누구만 살아남았느냐? 카카오와 네이버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바이오도 마찬가지 수순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혹시 바이오에 투자하셨습니까? 갑자기 자, 농담이고요. 자, 바이오에 투자하지 마시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이오처럼 한번 열풍이 불어닥치면 한 번쯤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옥석을 가리게 되는데 그 시기를 노리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제가 재밌는 표를 봤는데 기사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PER 작년보다 낮아져. 여러분 PER이라는 수치는 한마디로 얼마나 주가가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포라고 부르는데 이 PER이 10이다 그러면 10년쯤 지나면 본전을 찾겠구나 판단은 맞는다는 얘기고요. PER이 1이다 그러면 1년쯤 지나면 본전을 찾겠구나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한마디로 PER이 낮으면 저평가, PER이 높으면 고평가라는 얘기입니다. 비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의 업종별 PER을 봤더니 금융 분야는 8.5배, 8년하고 절반 6개월이 지나면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에너지 화학은 8.5배, 정보기술 9배, 철강소재 10배, 경기소비재 14배, 생활소비재 15배인데 헬스케어 산업은 85배예요. 85년쯤 지나야지 원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나라 코스피 평균 PER은요 한 10배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85배다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때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은 83배를 기록하고요. 이게 작년 얘기거든요. 올해는 지금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야, 베이비 붐 세대들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일지 이걸 미리 예측해 본다면 지난 과거와 함께 우리가 프레임을 좀 꺾어서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번째, 지난 내일을 잡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게도 신문을 통해서 지난 내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쟁하는 국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경쟁 중이면서 중국과 경쟁 중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계의 삼국지가 아주 재밌는 일들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일본의 동경올림픽이 언제 열렸느냐? 1964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올림픽은 언제 열렸죠?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이라서 잘 모르시네. 88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북경 베이징 올림픽은 2008년에 열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본은 64년,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은 88년, 북경 올림픽은 2008년. 대략 20년, 24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한중일 세계 국가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들은요 선진국이 2번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점프할 것 같은 국가들이 개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국을 홍보하려고.
그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일본도 64년도에는 개도국이었고 우리나라도 88년도에는 개도국이었고 중국도 지금 개도국이란 얘기죠. 선진국 되기 전에 홍보하려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는 대략 2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한국, 중국, 일본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어디를 보는 게 좋겠다? 일본을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본. 우리나라의 과거를 통해서 어디를 좀 바라봐야 되겠다? 중국을 좀 보셔야 되겠다. 우리는 일본을 쫓아가고 있고 중국은 우리를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문 보실 때 특히 경제신문 보실 때 어딜 꼭 보셔야 된다? 국제면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국제면. 국제면 중에서도 일본 관련 기사, 중국 관련 기사가 나오면 반드시 좀 보셔야 돼요. 예. 오늘 나오는 일본 관련 기사는요. 앞으로 20년쯤 지났을 때 우리나라 모습과 아주 흡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은요. 앞으로 20년쯤 지났을 때 중국의 모습과 아주 흡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일본과 관련된 좀 재밌는 얘기를 가져왔는데 자, 이거 어떤 국가의 특정 그래프를 제가 담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파란 선 그래프는 그 나라의 종합주가지수,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나라는 1970년대부터 거의 16배, 17배 상승하면서 엄청난 폭등을 경험해요.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 결국에는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야, 이 나라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가 있지? 가만히 봤더니 이 빨간 선은 지가 그래프예요. 땅값입니다. 땅값도 근 15년, 20년 만에 3배 가까이 뛰다가 다시 15년, 20년 만에 거의 3분의 1 토막 나버리거든요. 한마디로 요 시기에 9억짜리 집을 샀다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3억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자, 이 국가는 어딜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은요. 80년대에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아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린 나이에 신문을 돌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제 용돈으로 사고 싶었는데 뭐가 갖고 싶었느냐? 소니의 요거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연식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자, 소니의 워크맨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소니의 워크맨은 지금의 아이폰이랑 비슷한 거예요. 친구들끼리 소니의 워크맨만 들고 다니면 이야 진짜 멋있다. 나 한번 들어볼게. 이어폰 끼고 막 들어본 거였거든요. 지금 아이폰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막 자랑하는 것과 아주 똑같다는 얘기죠. 돌려 얘기하면 그때는 소니, 혼다, 토요타, 닛산, 샤프, 히다치, 파나소닉, 아이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모든 국가의 기업들은 다 일본에 포진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는 G2가 중국과 미국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었습니다. 그랬던 일본이 90년대 초반부터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면서 지금의 소니의 몰락을 우리가 보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를 지금 누가 차지한 거예요? 소니가 몰락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성과 LG가 꿰어찬 거예요. 근데 삼성과 LG가 그 자리를 영원히 유지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또 누가 꿰차려고 하고 있죠?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텐센트, 알리바바가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주목하시되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중국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영원히 이 자리를 차지하면 좋겠습니다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다가 이렇게 추락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본이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 이 시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 딱 하나를 꼽는다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똑같이 꾸준히 성장하다가 90년대 초반에 정점을 딱 찍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그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이름은 생산 가능 활동 인구 그래프예요. 생산 가능 활동 인구는요 15세부터 64세까지를 나타냅니다. 왜 15세부터 64세를 중요하게 보느냐? 15세부터 64세 사이가 돼야지만이 그나마 일도 할 수 있고 소비도 할 수 있고 집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최대 근로계층이면서 최대 소비계층인 거예요. 이분들이 정점을 찍고 일본은 90년대 후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무역전쟁 통해서 G2의 합의가 잘못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플라자 합의 통해서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그래프상 인구 구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과 제게 또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 그래? 아, 일본의 인구가 줄어들었구나. 인구 구조가 안 좋아졌구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구나. 우리나라도 그러면 생산 가능 활동 인구가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때가 변곡점이 될 수 있고 그때가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그때는 언제일까?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활동 인구가 언제 정점을 찍었느냐? 2016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벌써 찍었어요. 그리고 재작년 2017년부터는 빠르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경기 하락세랑 무관하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앞으로 닥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내일을 읽어야 되는데 그중에 일본 관련 기사가 나오면 반드시 읽어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기사 좀 재밌는 기사인데요. 2조 국내 도시락 시장 빅뱅 시작되나. 그래서 2012년 기사인데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국내 도시락 시장 규모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을 포함해 연간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매출이 증대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일본도 근 20년간 불황을 겪으면서 당연히 도시락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외식을 자꾸 줄이게 되고 혼자 살게 되다 보니까 1인 혼밥 혼술하다 보니까 도시락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도 지금 스타벅스나 이런 일반 편의점처럼 많이 늘어나는 게 바로 한솥 도시락 브랜드죠. 한솥 도시락은요, 그 사장님 이름이 이영덕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디서 한솥 도시락이라는 아이템을 얻었느냐? 일본에서 얻었어요. 일본에 우리나라 제1교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도시락 업체 일본의 2위 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업체를 보면서 같은 지인이다 보니까 야, 나도 그냥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해줘라. 한국에 내가 차릴게. 차렸더니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터트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일본과 아주 비슷한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을 한다거나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뭔가 기회를 찾고 싶다고 한다면 일본 관련 뉴스를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재계에서는 우리가 일본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일본화되어 가고 있을 때 누군가는 또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누군가는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헌책방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그 예전에 헌책방에서 이런 책을 하나 봤습니다. 일본 관련해서 오래된 책을 좀 찾아보는 편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 아세요? 이거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히트했던 영화예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명량급, 극한 직업급 아주 유명했던 영화거든요. 이 영화를 찍었던 이규형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돈을 많이 벌고 일본을 건너가서 거기서 뭔가 취재를 했어요. 일본의 생활상을 그대로 취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꾸준히 출판을 해왔거든요. 그 책을 제가 사본 거예요. 헌책방에서. 아, 여기에 주옥 같은 얘기가 많겠구나 해서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당시 90년대 초반에 일본의 사회상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일본도 먹방이 유행이었어요. 먹방. 우리나라 지금 먹방이 대세죠. 먹방이 아주 유행이었고요. 일본도 복고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과거의 향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복고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가 막힌 얘기 또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낮잠방이라고 아세요? 낮잠방. 국내에 좀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아마 5년 전쯤에 산 것 같은데 그때 처음 읽고 야, 이거 기가 막힌 아이템이다. 일본에서는 낮잠방이 엄청나게 히트한 거예요. 낮잠방이 뭐냐면 이렇게 광화문이나 종각이나 강남이나 도심 한가운데다가 그냥 프랜차이즈로 낮잠방을 세운 다음에 그냥 침대 몇 개 놓고 사람들이 자러 오면 그냥 음료수 값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침대를. 근데 이게 엄청나게 흥행하는 바람에 계속 늘어났다는 얘기가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영업하시는 분들 밤에 술 마시고 회사 가면 왠지 한숨 자고 싶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성공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우리나라에도 한번 차려야 되겠다. 내가 강사 그만두면 내가 1호 차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3년 전쯤에 1호가 생겨나더라고요. 여기 종로구 개동에 낮잠방이 1호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겨났습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땅을 쳤죠. 야, 이 사람 나랑 똑같은 책 봤구나. 아주 후회스러웠는데 제가 실제로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그냥 해모 몇 개 깔아놓고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10,000원씩 내고 자더라고요. 근데 거기 히트했는지 방송사에서 와서 막 취재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지금 변형돼서 뭐로 바뀌었느냐? 미스터 힐링이라고 아세요? 미스터 힐링? 안마 의자 놓고 거기서 자는 거잖아요.
그걸로 바뀐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에 맞게끔 약간 변형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90년대 일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의 앞으로 좋은 사업 아이템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신문 보실 때 일본 관련 기사가 나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중국 관련 기사도 보셔야 되는데, 중국 관련 기사에서는 또 우리가 뭘 봐야 될까? 2014년 1월 달에 이런 기사 떴습니다. 눈 높아진 중국 눈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브랜드 콧대 더는 안 통한다. 이제는 외산 브랜드가 중국에서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새벽 손님 버스로 모시는 롯데마트, 거친 길 전용 만드는 한국타이어. 내용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타이어 만드는 공장이 그림이 사진이 보여 있는데, 이 타이어 만드는 한국타이어 공장을 설립할 때, 타이어 공장 설립할 때 우리나라는 승차감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승차감. 우리나라 세단도 많이 모시니까. 그래서 얼마나 안락하게 타이어를 만드느냐가 관건인데, 중국의 공장을 만들면서 한국 타이어는 완전히 다른 공장을 만들더라고요. 무슨 공장? 가장 안전한 타이어, 안 터지는 타이어. 승차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내륙 지방에 가보면 비포장 도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시장과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는 얘기죠. 중국에 누가 현지화를 잘하느냐, 중국에 어떻게 더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의 성공의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롯데마트 새벽 손님을 버스로 모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롯데마트는요, 중국에 진출했는데 너무 재밌게도 마트를 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퇴근길에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인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사람들 문화 습성상 먼저 일찍 도착해야지만이 좋은 야채, 좋은 고기를 선점한다라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장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롯데마트는 새벽에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을 다 태운 다음에 마트 문 열자마자 다 밀어 넣는 거예요. 이게 먹혔다는 얘기가 지금 기사에 뜬 거거든요. 그 얘기는 중국인들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현지화가 안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예전에 마트 하면 원래 이마트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마트 1순위는 월마트였습니다. 월마트. 월마트 아시죠? 미국의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는데 그걸 누가 밀어냈다? 이마트가 밀어낸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의 하는 작태가 지금 그 당시 우리나라 아주 흡사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현지화 전략이 아주 중요해졌다. 돌려 얘기하면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지금의 모습과 20년 전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달라질까? 우리나라 90년대 후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인들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앙일보 경제 섹션에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 제목과 아래 기사는 볼 필요가 없고요. 이 표가 중요하더라고요. 표가. 표 내용을 봤더니 중국의 9대 소비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지금 어떤 소비 트렌드를 갖고 있느냐를 소개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나라 90년대 모습과 아주 똑 닮았더라고요. 자, 보시면 보건식품, 웰빙입니다. 웰빙. 여러분, 저는 기억나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냥 먹고 살기 바빴던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웰빙 열풍이 불면서 잘 먹고 잘 살자로 바뀌었어요. 어제랑 잘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모바일 열풍. 우리나라 지금 아이폰 들고 다니는 것처럼 중국인들도 지금 아이폰 열풍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모토로라 탱크폰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던 것처럼 아이들도 이제 중국인들도 아이폰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또 와인.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소주 잘 안 먹더라고요. 남자들도 와인바 가는 거예요. 그게 불과 10년 전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중국인들도 지금 따라서 와인 먹기 시작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거랑. 여행.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가도 중국인 천지입니다. 중국인들밖에 없어요. 저기 멀리 캐나다를 가든 모로코를 가든 호주를 가든 중국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거든요. 중국인들도 지금 여행 자유화 시대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 부동산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야, 여기 좀 사고 싶다. 시드니 너무 좋아. 멜번 살까? 하다 보니까 어디 가도 중국인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밴쿠버도 그렇고 시드니도 그렇고 우리나라 제주도도 그렇고 연남동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서 녹색 상품, 웰빙과 같은 맥락이죠. 해외 유학, 해외 부동산 투자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녀들은 유학 가려고 할 수밖에 없죠. 연대나 이대 가보면 중국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사치품, 여행 가면서 면세점 들려서 명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완동물, 펫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 제가 기억나는데요. 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 사라지면 아, 또 누가 먹었어? 막 이랬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10년 전부터 완전히 달라졌죠. 요즘 그런 말 입도 못 해요. 입도 못 내밀어요. 그냥 누가 먹었어 아니라 이제 내 가족이 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인들도 펫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미래, 일본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내일을 볼 수 있는데 어느 면을 통해서 국제면을 통해서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